네, 오늘은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던 미국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고, 팀장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왜 올랐는지부터, 이게 올랐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가파르게 올랐다가. 네, 이게 이제 그 이유부터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가장 이제 촉발됐던 시점이 8월 초부터 좀 그 속도가 빨라졌어요. 근데 네, 8월 초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이제 국채 발행이 예상보다 더 많아진다라는 게 1번이었고, 그 바로 다음날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구나라는 게 시장의 인식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채 발행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재정 적자가 좀 심각하겠구나라는 인식이 결국에는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오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게 1번이었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거의 이제 피벗 기대가 되게 강했다가 그 피벗 기대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하이어 포 롱거가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걸 반영을 하니까 피벗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그 기대가 사라지니까 눌려 있었던 장기 금리가 뛰어올랐던 게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국의 3분기 GDP가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저도 그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그러게요. 4.9%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고용 지표가 좀 둔화가 됐었지만 그 전월에는 고용 지표가 괴물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되면서 금리를 빠르게 밀어 올렸던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게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로리 로건이라고 댈러스 연은 총재인데 이분이 매파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가파르게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이게 일정 수준 긴축을 갖다가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연준한테는 오히려 룸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작됐던 게 그 11월 달에 그 발표됐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국채 발행을 한도를 갖다가 발표하게 되는데 11월 초에 바로 그 국채 발행 한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네, 이게 재무부에서도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국채 발행 속도 조절에 좀 나서는구나라는 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터졌던 게 FOMC인데 FOMC에서 사실은 파월 의장이 중립적인 모습을 좀 보이려고는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거, 그 네, 불안감을 갖다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를 좀 일정 수준 상회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재가 약간은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네, 세 번째는 FOMC에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시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한 게 점도표였습니다. 9월 달에 FOMC에서 점도표 나오면서 다들 긴장했는데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하죠. 점도표라는 거는 크게 의미 두지 마라. 그 음, 시점에서의 그냥 이제 연준 의원들이 보는 하나의 예상인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그래서 네, 12월 달에는 새로운 점도표가 찍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와 음,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대충 끝났고 이날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 지표가 조금 쿨다운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달에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연준의 하이어 폴 롱거가 강해졌고 그 네, 다음에 강한 상승,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생겼던 거죠. 이 세 가지가 11월 들어와가지고 다 되감겨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음, 빠르게 뛰었던 금리가 훅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랐다가 빠르게 내려왔었던 그런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기준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FOMC 올해 한 번 남았고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뭐 카시카이 총재 같은 분들은 아직도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하지만 이제 대세적으로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견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속단하는 건 아직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12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샘플로 이번 달에 저기 RBA,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달에 인상한 다음에 4개월 연속으로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4개월 연속으로 쉴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호주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네,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기대가 생기니까요.
호주 자산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호주 자산 시장이 들썩거리면서 물가가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 이번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부동산 가격이 왜 뛰었을까? 금리가 높아서 뛴 게 아니고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기대가 생기니까 그 기대감이 뭘 만들게 되냐면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만들게 되고 자산 가격의 상승이 다시 한번 소비를 늘리게 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호주 중앙은행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어필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좀 더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1월 달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했었을 때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고 시장금리가 주저앉고 그때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았던 겁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금리를 높여주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물가를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제압해야 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이제 피벗 기대가 살아나게 되니까 그 시장 금리가 주저앉게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다시 이 물가를 최종 단계에서 숨통을 끊지 못하고 다시 물가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를 좀 만들어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 보시면 이 로리 로건 총재가 얘기했었던 게 그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오면서 오히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시장금리가 올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거라는 그 연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랐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럼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무섭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이 믿고서 학생들이 믿고서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아, 저 선생님 장난 아니다. 엄청 혼내겠네. 이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잘 따라오니까 이제 그만 혼내야겠네 한 다음에 씩 웃어줘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 그래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딱 연준에서 방향을 딱 살짝만 틀어주니까 시장금리가 확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면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4번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100bp 인하한다고. 이게 그럼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준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년 5월부터 인하하고 5월부터 100bp 최소 인하한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준 매파는 아까 카시카리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인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연준 비둘기파는 지금 이제 인상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얼마나 오랫동안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지를 고민해야 된다. 아직도 물가하고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하겠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이 동상이몽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학습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을 찾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때부터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뛸 테니까. 그래서 그 기대를 계속해서 머금으면서 연준이 언제 돌아설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런 데서 약간의 뉘앙스를 보여주니까 그냥 시장이 왕 하고 환호하면서 지금 이제 며칠 동안에 금리를 찍어 누르고 달러가 약세로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99원까지 한번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그 며칠 연속씩 뛰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산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연말 맞아서 또 소비가 또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소비가 다시 강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주저앉으려다가 다시 강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숨통을 끊지 않고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철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상대를 씨를 말리지 않고 그냥 점령했던 지역을 군대를 철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반군들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은 2003년 4월에 불과 40일 만에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도에 함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도망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확실하게 끝내기 전에는 돌아선다라는 게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이 연준을 믿게 되면은 시장에서 알아서 긴축을 해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시장이 연준의 의지를 믿지 않으면 음. 그럼 바로 또 피벗에 대한 기대를 엄청 살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좀 더 완화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내년에 100bp 인하가 아니라 150bp 인하 이런 얘기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이 또 뜨겁게 반응을 하겠죠. 예. 자산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150bp 진짜 인하하는 게 여태까지 케이스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라진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연준에 대해서. 그리고 연준이 풀어주는 기준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가 얼마나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어제 오스탄 굴스비 이게 시카고 연은 총재죠. 네. 그분이 이제 비둘기파인데 지금 연준은 그 황금 경로, 그러니까 골든 패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이제 좁은 경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우 패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연준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를 만들지 않고서 물가를 제압한 적이 없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예. 근데 이번에는 잘하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그럼 왜 어려워지냐면 좁은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를 할 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굉장히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려면 이제 평행 주차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몇 번씩 하면서 주차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긁을까봐 무섭지만 네, 왔다 네. 갔다 하면서 이제 주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뭘 해야 되냐면 완화적으로 보였다, 긴축적으로 보였다, 완화적으로 보였다, 긴축적으로 보였다,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돼서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긴축이래.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돌아와가지고 완화시키고, 긴축 완화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패스에다 끼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려고 굉장히 개인기를 열심히 부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성공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준 매파에서는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실하게 잡고 가자라는 주장을 카시카리 같은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물 경제랑 또 주식시장이랑 뭐 자산시장이랑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실물 경기만 돌아가는 걸 보자면 내년 침체가 올 것 같은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마이클 하트넷이 이제 그 작년에 그 얘기를 했죠. 지금의 마켓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인플레이션 쇼크에서 금리 쇼크, 그 다음에 그 리세션 쇼크, 경기 침체 쇼크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올라오는 게 1번이고,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금리를 높게 올리는 게 2번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오는 쇼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작년도 6, 7월 달에 시장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 쇼크까지 찾아오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작년 말에 대부분 다 경기 침체 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힘을 얻었었죠. 예. 근데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은 금리가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주저앉으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준 피벗?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과거하고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피벗은 여태까지 그 어떤 경기 침체도 이기게 해줬거든요. 금융위기 속에서도 들어올렸고, 유럽 재정위기에도 들어올렸고, 코로나 때도 들어올렸잖아요. 네. 그럼 쫄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연준 피벗 이 얘기가 나오니까 올해 초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9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되고 200bp 인하할 겁니다라는 기대를 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금리를 찍어 누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뜨겁게 달아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밀려나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기 침체가 밀려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잘 안 잡히죠.
그럼 인플레이션 쇼크입니다, 다시. 네. 그럼 인플레이션 쇼크가 잘 안 끝나면 다들 4.75에서 5%에서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했는데 더 올리고 해서 지금 5.25에서 5.5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금리 쇼크라고 하죠. higher for longer가 나왔죠.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고용이 둔화가 되니까 그럼 이제 리세션 쇼크가 또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리세션 쇼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뭘 바라볼까요? 피벗 기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언제 가장 깔끔하게 제압을 할 수 있냐가 이슈가 되지만 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크로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시장과 연준과 실물 경제가 다 따라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들 두세수 앞을 바라보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이 금리 쇼크라고 할 때 금리 쇼크 오면 이제 전날 기자님께서는 이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럼 피벗? 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한 수 앞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독특한 상관관계, 여태까지 예, 보지 예. 못했었던 참 독특한 자산시장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끝에는 어느 정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있어야지 성장이 꺾이지 않을, 그 고용 지표가 좀 꺾이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에서 시장이 갖고 있는 이 자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연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일드한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어떤 경제 변수나 혹은 향후 가장 높게 보시는 시나리오 이런 것도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보다는 저는 그 경제 변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저도 두 가지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국채금리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입니다. 하나 말씀드릴 때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얘기할 때 좁은 아까 그 황금 경로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황금 경로가 가능하려면 수요를 무너뜨리지 않고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만들지 않고 물가를 제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 누가 한 명 봐주면 아무래도 괜찮잖아요. 그럼요. 긁을 가능성이 줄어들죠. 누가 네. 봐줄 수가 있냐면 공급이 봐줄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되거든요. 공급 사이드가 풀려주면. 그러면 공급 사이드에서 대표적으로 풀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유가입니다. 작년에도 보시면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숨통이 트였던 거거든요. 네. 에너지 사이드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는 국채금리가 내려와서 회복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국채금리가 4.5 정도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밀어올려도 국제유가가 빠르게 주저앉으니까 여기에 시장이 자신감을 얻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전체적인 공급 사이드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보여주는 좀 대표적인 지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0년 국채 금리인데 그 10년 국채 금리는 결국에는 연준이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인터뷰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